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페이지 개설 등록할 차례죠. 여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등록의 요건, 등록 절차,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이제 그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두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 그 박스 안에 색깔 칠해진 부분 잠깐 봅니다. 이게 구조 1항 조문인데요. 중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 법 구조 1항 조문이에요. 중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업을 부수적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는 경우도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보겠습니다. 등록, 영업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중기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중기업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기업을 하면 무등록 중기업으로 처벌했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중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중기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사무소 다 갖춰야 된다는 게 유권의 색인데 이건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중개업의 연역을 잠깐 보면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중개업 진입하기 전에 신고제였어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신고제로 운영이 됐죠. 신고였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다음에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할 때는 허가제였습니까? 등록제였습니까? 허가제로 운영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이었어요. 1999년도 개정을 하면서 IMF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등록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등록의 성격이에요. 자, 등록의 성격으로 들어가는데 요건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등록의 성격, 적법 요건이다 그랬죠. 유효요건 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중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다.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등록을 하고 중기업을 영위하면 적법한 거죠. 근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중기업을 영위했어요. 이거는 무등록 중기업이죠. 그럼 무등록 중기업은 위법한 행위죠.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요건. 이걸 적법 요건이라 하는데 적법 요건이라는 말은 몰라도 됩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A란 자가 소개했습니다. 이 자가 등록을 안 한 자였거든요. 등록을 안 한 자가 거래를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고 적법 요건을 위반하면 이때는 처벌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제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 기억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이곳은 유효 요건이네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등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이해두시고 자, 다음에 우리 등록은 기속적 행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속이라 한다. 그래서 기속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가제, 이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등록은 재량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기속성이라 합니다. 이해만 해두시고요. 다음에 우리 등록은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중개업을 영위해도 좋다 하고 풀어주고 있죠 지금. 그럼 명령적 행정행위는 허가가 있고 하명이 있는데 우리는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허가라는 것은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영위해도 좋다 하고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은 등록이라고 했지만 실질 성격은 뭐라고요? 허가다. 이거는. 그러면 소개업법실에 신고제였다고 그랬죠. 신고를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중개업법 제정 당시 허가제였죠.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할 수 있죠.
그다음에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말은 달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허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고요. 등록은 갱신제도 있어요, 없어요? 갱신제도 없죠. 그러니까 영속성을 띠고 있다 그래요. 등록을 한번 해놓게 되면 계속된다. 참고해 두세요. 이런 건 묻지도 않고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등록의 절차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록이 진행되는 절차를 따져보면 그 표에 지금 그려져 있는데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사무소 확보하고 자격증 따고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 그다음에 서류를 뭘 내야 되는가, 수수료 내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하여 이제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한지를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은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는데 이때 등록을 해주는 걸 등록 통지라고 그래요. 등록 통지를 해주죠. 그럼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이제서야 교부를 해줘요. 그럼 등록증이 나갔잖아요. 그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절차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린 실무적으로 업무 개시한 다음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고요? 업무 개시 전에 할 일이 인장 등록이고 인장 등록해야 되고 업무 개시한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죠. 사업자 등록.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했잖아요. 그럼 20일 내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첫 번째 등록 기준으로 가는데 20페이지의 제목이 있죠. 그리고 21페이지에 본론이 나와 있죠. 제목이 이쪽으로 마실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등록 기준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출제로 돼 있죠. 매회 출제입니다. 작년에 등록 기준을 사실은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자, 그럼 등록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개인을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그럼 개인이 등록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으셔야 되죠. 이게 실무 교육이다. 그러니까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실무 교육 받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에 안 걸려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다. 뭐 암기할 필요도 없다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는 모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죠. 그럼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변호사 등록할 수 있다. 자격증 갖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호사일지라도 공사자격증이 없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공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예요. 적용받는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다음 이제 실무교육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교육에 대한 내용 잠깐만 짚고 갑니다. 요 실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등록 신청 전이죠.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27일 합격자 발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교육 바로 신청해야 됩니다. 개업하실 분들은. 그래서 이제 12월 1월 달에는 바로 그냥 마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신청해야 돼요. 내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 버립니다. 폐업 신고한 다음에 1년 내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잘 알고 있고 실무교육 실시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도지사. 이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권한은 이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도이사, 이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윤리를 내용하고 있고요. 교육 시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실무교육은 지금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그래서 현재 며칠 하고 있다고요? 4일. 그래서 7시간씩 4일 하고 있고 교육비는 13만 원. 13만 원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실무교육 가서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등록할 때 그 사본을 제출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실무교육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중개사무소로 갑니다. 그럼 이제 먼저 사무소로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로 확보해 놓는 건데 이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를 어떤 기준으로 확보할 거냐? 이거는 뒤에 잠깐 갔다 올까요? 31쪽. 31쪽에 사무소 설치 기준이 나오죠. 31쪽 밑에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해야 돼요.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다만 준공 등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이랬죠 지금.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서류 낼 때 임대차 계약서 내야 되고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 그 사유서 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 사무 설치 기준은 딱 요거니까요. 해석에 의존하여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 가설 건축물 불가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못 씁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여기에 기재된 건물이었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절대 안 되고 불법 건축물도 안 됩니다. 다음에 이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되죠. 근데 품위 유지를 위해선 전용 면적이 몇 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6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참고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인데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에 전용 의무 규정 없음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요 규정이 전에는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삭제해버렸는데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업이라는 걸 항상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다가 꽃집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꽃집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겸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등록을 들어갈 때 등록관청이 실무적으로 분할해라. 어디까지가 꽃집이고 어디까지가 중개사무소인지 분할해라 하고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용 자체는 전용 의무가 있는 걸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은 현재 없다.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타인 명의 임대차 계약, 다른 기업공사가 사용 중인 사무실 원칙적 가능 이래놨죠. 그러면 내가 등록 신청하는데 제 친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이에요. 여기에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내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죠. 그럼 친구와 저 사이에 사용대차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럼 돼요. 그래서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른바 가라계약서 하나 쓴다고 그랬죠. 건물주하고 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하나 쓰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갖고 실무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개업공사가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여기다 대고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중개사무소 공동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가능하다. 단 다른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여기는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1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죠.
제2종 근생에도 설치할 수 있죠. 면적에 따라 이건 구분되고 있죠. 예, 거기다 설치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석상 일반 업무 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근데 실무적으로 등록 들어갈 때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를 쓰던 거를 인수하잖아요. 그럼 이걸 인수창업이라고 그래요. 인수창업이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중개사무소 쓰던 건물이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연다. 거기다. 그러면 이건 신규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가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중개업소를 통하여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중개업소에 체크해 주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건물별로 여기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는지 이게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상가 규약상 여기는 사무소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라고 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규약들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내가 중개사무소 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쯤 등록관청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괜히 돈 넣는데 계약금 넣어버렸는데 중개사무소 안 된다 하면은 계약금 잘못하면 난리죠. 물론 이제 중개업소를 통하여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중개업소에서 체크해 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직접 할 때는 그 부분을 체크하고 와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럼 사무소에 대한 내용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결격 사유로 지금 들어왔는데 결격 사유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 공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등록 기준에서 의외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요거 잘 물어봐요. 요거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 등록 기준 적용 받는다는 거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 지금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이 법인은 특수법인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은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법인으로 등록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요건을 확보해야 되냐면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졌죠. 그래서 이걸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해준 업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법인이. 그 다음에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얼마 이상이 된다?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줘야 돼요. 단 이 협동조합 중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이어야 되고요. 이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예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일 것. 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이제 법정 업무인데 법인은 토탈 몇 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7가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고 뒤에 있어요. 법인 업무라는 게. 그러면 법인은 토탈 7가지 업무만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7가지는 일단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중개업은 여기에 이게 6가지 업무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임의사업이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우리가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출제가 엄청 작기 때문에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기억나요? 관상 차분 경이. 이렇게 됩니다. 자, 칠판 보시죠. 기억을 이제 더듬어 봐야죠. 관이 뭐겠어요? 관리, 대행.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죠. 부동산 관리 대행.
이게 가능하고요. 상이 뭐예요? 상담업.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죠, 이거. 그러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가 뭐예요? 차이즈. 프랜차이즈.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죠,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이죠. 이렇게 되고, 분이 뭐예요? 분양대행. 이 분양대행도 이거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농업용 토지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고, 다음 경매 공매 업무 이거 수행할 수 있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이사업체 도급업체를 직접 하는 거 안 되죠. 이거요. 그래서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 업무가 이거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만약에 부동산 개발업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죠. 다음에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덜렁 중기업만 딱 들어가 있어요. 등록 수리해야 하네요. 한다는 얘기죠. 6가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법정 업무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설립할 때 초기 투하자본이 들어가는데 이걸 자본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난 납입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그 납입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요.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돼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 밑에 있죠. 상법상 회사와 임원사원 찾았어요? 거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죠.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춘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더라. 이 중에 한 가지로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OX, X예요. 합자로 가든 유한책임으로 가든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예요. 딱. 그럼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그럼 유한책임사원이란 표현, 요 사원이라는 것은 종업원이다. 이 회사의 투자자다. 투자자를 얘기해요.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 전부 다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주식회사 망했거든요. 개인재산 가지고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주주도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있죠. 이자도 유한책임사원이 맞죠, 그럼. 둘이 성격이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는 당초에 대규모를 예상했다고 그랬죠. 다음에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한다. 그럼 이걸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는데, 한명회사는 유한책임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이 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그럼 무한책임사원이란 표현은 투자자인 자를 얘기하고, 사원은 무한책임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개인재산 가지고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무한책임이다.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한명회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요 합자회사는 합작이 된 회사다.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다. 그래서 이름을 합자회사라 불러요. 이게.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제도 5가지가 바로 이거였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협동조합이에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됩니다. 그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칸에 지금 정리가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협동조합 설립은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면 돼요. 그다음에 조합원 몇 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5명 이상. 그다음에 이건 법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럼 우리가 익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이거 수산협동조합입니다.
그런 협동조합은 이 협동조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농협동조합이라는 거, 수산협동조합 전부 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협동조합인 점은 같지만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해도 돼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해 놓은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저쪽 유럽 쪽에서는 협동조합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협동조합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도입을 한 건데 이제 실정이 맞지는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 설립해도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중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이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의료 협동조합 있죠. 의료 협동조합들이 탄생되고 있는데 의료 협동조합이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쪽에서는 제가 그 예를 든 적이 있죠. 사과 주산지인데 주민들이 사과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리법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 협동조합 중에서는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일 잘 물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은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 내려갑니다. 대표자는 공인인증사 등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고요, 포함이라고요? 제외한다고 했어요. 우리 제외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포함이 아니에요. 그럼 대표자를 빼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됩니다. 그럼 임원이라는 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자, 여기 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있죠. 이 두 회사는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임원 맞죠? 그다음에 감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 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대신 업무 집행자를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 업무 집행자예요. 그래서 우리 법상 임원이란 자는 일단 이사, 감사, 업무 집행자를 얘기합니다. 다음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도 절대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중개법인을 합자나 한명회사로 가죠. 그럼 이때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잖아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법에 그렇게 돼 있죠.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회사 업무 집행하는 자가 누구? 이사. 유한 책임 회사는 업무 집행자죠. 이자와 동격인 자가 누구예요 지금?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이사들처럼 법인 등기부에 모두 등기됩니다. 전부 다 등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은 합자나 한명회사로 갔을 경우에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한다. 그럼 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숫자에 또 민감하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 빼고 법인의 임원이 3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사 몇 명이 된다고요? 1명.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3명 가지고 예를 드냐면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3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를 3명으로 들고 있죠 지금. 3명으로. 그럼 그 중에 1명 공사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 투자자를 받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6명이라면 2명 공사해야 되고 4명이라면 2명이 됩니다.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일 것. 이건 대표자를 뺀 숫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그저 상법상 회사와 임원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주식회사는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그 주식회사는 이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래놨죠.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합자회사는 최소 1인 이상 한명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이 한다. 이게 최소 임원 쓰거든요. 몰라도 돼요. 이거를
15회 추가 시험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이제 이 3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암기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내일 일 없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기속성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루면 교재에는 꼭 다뤄줘야지.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아주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다 했었는데 15회 추가 때가 2005년도 시험이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냈었죠? 그러니까 또 만약에 물어보면 가볍게 찍어 불자고요. 그거 다 많이니까. 근데 이제 참고해 두세요. 할 일이 없어 난 미치겠다는 분은 3번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예. 지금 우리 2차생들은 해야죠? 할 일이 많아서 아주 미치겠어요? 2차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똑같죠? 1차 동차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2차생들이 스트레스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불합격하면은 그 지긋지긋한 민법 교수님을 또 봐야 돼. 기도 안 차는 거죠, 이거. 예,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법인의 기본 요건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나머지 요건. 개인과 똑같다. 그럼 법인도 실무교육 누군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법인은 실무교육을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임원사원 전체.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체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임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점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해 주셔야 되고,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중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가능하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 기준 똑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결격 사유는 법인 자체도 결격에 당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사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안 걸려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올해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출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쉽게 맞출 거예요. 이런 건 실수할 일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록 신청이에요. 그럼 신청인 그래가지고 구조 2항이 실려 있는데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사 제외 그랬고 공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외국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 관련해서 는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공사 제외한다 그랬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네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하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 얘기고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인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왜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중속 금지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하죠. 그래서 이중속을 금지하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요. 근데 소공사 등록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된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일단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점 여기까지.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갑니다. 이제 어디다 그럼 등록 신청해야 되느냐?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바로 등록 관청이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 자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등록 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소 소재지다.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과목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란 말이 떴잖아요. 이유불문 이 지문은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 우리가 연습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연습하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서구청장이고, 경기도 광명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광명시장이고,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그럼 등록관청이 고양시장의 일산 동구청장이에요. 예? 고자가 나오면 안 되죠. 일산 동구청장이다.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자가 바로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고양시처럼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지역들이 있죠.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적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는 6개가 있죠. 고양시 있고,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분당이 있죠. 거기가 무슨? 성남시. 그 다음에 그 옆에 용인시, 그 옆에 수원시, 그 다음에 그 옆에 안양시, 그 다음에 안산시.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가 설치가 돼 있고, 충청도 내려가면 천안시가 구가 있죠. 그 다음에 청주시가 구가 있어요.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고,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수원시장, 천안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입니다.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그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에요.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서구청장, 이거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서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하면 뭐 만다고요? 예, 싸대기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자가와 동격인 자가 누구다? 고양시장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장 투표로 뽑죠. 광명시장도 투표로 뽑겠죠. 일산 동구청장 투표로 뽑는 자가 아니에요. 고양시장을 투표로 뽑죠. 그러면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란다. 맞죠? 그러면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근데 일산 동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공법에서 자치구, 비자치구란 말 쓰죠? 안 써요? 네. 어쨌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 뒀어요. 등록관청 어디다? 분당구청장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가 된다.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이해했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럼 등록관청 이제 다 봤고요. 이제 등록 신청 서류 확실히 보고 갑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개등록 신청서에다가 등록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등록 기준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등록 기준이 지금 현재 먼저 자격증 취득하라고 그랬죠. 자격증 취득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격증 사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밑에 등록 신청 서류 관련 주의사항이 있죠. 자격증 사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이거는 등록관청 지역 확인 요청 들어가죠. 안 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요 안 내요? 우리 과목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등록관청이 전자적 범위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안 냅니다.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라고 했죠. 건축물 대장 자체는 내요 안 내요? 역시 내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지들이 갖고 있어요. 낼 일이 없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 건축물 대장 자체는 내지 않는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되겠죠. 이제 사본 원본 구분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겠어요, 원본이겠어요? 당연히 사본 내는 거지. 당연히.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때는 제출을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 다음 세 번째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줘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 자체는 안 낸다고 그랬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나 이거 들어오란 얘기죠. 다 들어오란 얘기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사유서 첨부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 내국인의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 안 하죠.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에다가 가족관계 등록지에다가 신원조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신원조회가 안 되는 자는 내줘야 되죠. 그 자가 누구?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제출한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 22쪽에 지금 등록 신청 서류 부분에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한번 봐두시는데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와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이게 이때 국내 영업소 있다는 증명 서류는 법인만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 법인만.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뭘 내야 되느냐? 먼저 기억입니다. 외국 정부 등의 확인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예를 든 적 있죠.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한다. 그럼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내면 되죠. 이건 그 나라 정부가 발행했으니까 믿어도 됩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공증진술서. 이걸 내도 돼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을 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의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를 공증을 받으라는 얘기죠. 공직인한테 일단 공증을 받고 이걸 그대로 내게 되면 이자가 거짓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증받은 진술을 가지고 필리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사가 있죠. 영사한 거에서 확인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다 신원조에 들어가겠죠. 이자가 전과가 있는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마지막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국제조약인데 우리나라도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에요. 그럼 이자는 아포스티이 확인서라는 거 있거든요. 이걸 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서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데 박사학위증 갖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박사다 하고 주장해도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출국을 하면서 그 나라 아포스티이 발행기관이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확인 도장 찍어오잖아요. 찍어오면 국내에서 이 박사학위증이 바로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 도장 찍어줄 때 공문서로서 인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서류를 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서류를 한 가지 내면 되십니다. 이거. 왜? 당 떨어져 갖고 사탕 드세요 지금? 드세요. 예. 당 떨어져 갖고 이게 저혈당이 훨씬 무서우니까. 자, 그럼 외국인에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명서를 낸다는 점,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명서를 더불어 국내 영업소 증명서를 더 내야 돼요. 외국 법인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맡겠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 서류는 다 끝났는데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사진. 여권용 사진 내셔야 돼요. 이게. 그럼 여권용 사진을 내는데 3.5 곱하기 4.5 사이즈죠. 3.5 곱하기 4.5 사이즈를 내는데 이 사진은 왜 낸다고요? 등록증에다가 붙여주기 위해서 이걸 제출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벌써 사진 공고 붙은 것 같던데 다음 주에 우리 사진사가 와서 찍어주나요? 오죠? 출장 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그 광경을 보네. 사진사가 우산 들고 오고 조명 들고 오죠.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일단 찍습니다. 그때 서비스로 나도 하나 찍어달라고 하세요. 다음 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에이, 그럼 냅둬라. 내 자격증에 붙어있는 사진은 그때 찍은 사진인데 완전 국회의원 빨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서류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거기 그 등록 신청 서류 관련 주의사항 1번하고 2번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보증관계 증서는 제출한 서류가 아니다 그랬죠. 전에는 이거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잘 안 물어봐요. 이거. 근데 보증관계 증서는 내고 싶어도 못 내죠, 이거. 왜 그러냐면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등록번호가 없다면 보증을 아예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는 서류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저 마지막에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해해 두셔야 되죠. 우리 인장 등록은 대원칙,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다음 신청,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인데 우리 서구 아마 27,0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수료 내는데 이때 수수료는 주의할 점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점을 이해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역자치단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우리는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죠. 그럼 등록 신청 수료 당연히 시군구 조례예요. 맞죠? 이렇게 되고 이때 인천시 서구에 사무소 뒀다. 그럼 서구청장에 등록 신청하면서 서구에 따른 서구 조례에 따른 수료를 내면 되죠.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 뒀어요. 광명시장에 등록 신청하면서 광명시 조례에 따른 수료를 내면 되죠. 근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 뒀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시다, 일산동구다. 고양시예요. 그러니까 일산동구청장이 등록관청은 맞죠. 이자에게 등록 신청하면서 고양시 조례에 따른 수료를 낸다. 야는 조례를 정할 수도 없어요. 일산동구청장. 의회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는 일산 동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 신청수를 내야 된다. 근데 일산 동구 조례는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이거.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종별 변경이란 말 나와 있죠. 옆에 이거를 작년에 간만에 한번 물어봤죠. 간만에 물어봤는데 종별 변경 같은 것은 폐지해버리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간만에 제 수업을 또 들었나 봐. 폐지해버리는 게 맞다 하니까 또 출제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종별 변경 이해만 해두시는데 개공의 종류를 바꾸는 게 종별 변경이죠. 이때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개업공사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인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시죠. 그럼 공인인규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했다가 법인인 개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했다가 공인인규사인 개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종별 변경이래요. 그 다음에 공인인규사인 개공이 중개인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규사인 개공으로 갈 수는 있죠. 자, 다음에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십니다. 갈 수도 있겠죠. 종별 변경이에요. 그러면 종별 변경의 대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개업공사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등록 신청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종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럼 이때는 등록 신청 서류들 다시 내야 되죠. 다시 내야 하는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고 이거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종전의 등록증 반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납을 해야 돼요. 종전의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등록증 서식 있잖아요. 이제 기본서를 뗐기 때문에 서식이 여기 안 실려 있는데 등록증 서식에 종별 기재란이 있죠. 법인인지 공인인규사인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인지 표시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별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종전의 등록증 첨부하는 거예요. 원본이다 사본이다. 당연히 원본만 납입이죠. 원본 첨부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등록 신청을 다시 함이 대원칙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 등록 신청 방식이 아닌 등록증 재규비 신청 방식이 있죠. 이걸로 종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동일 등록 관청 관할 경우 안에서 공인인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등록증 재규비 신청함으로써 종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같은 서구 내에서 공인인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등록증 서구청장에게 재규비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분이 나도 공인인규사야 강남 불패라니 서울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규사인 개공으로 계속하겠다라고 한다면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등록 관청 관할이 아니라면 봐주는 거예요. 지금 재규 방식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고 작년에 물어봤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등록증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반납해야죠. 뭐.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폐업후 등록 여부 이 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그냥 아십니다. 우리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휴업기간 중에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쉬겠다고 4개월 휴업 신고한 거예요. 사무실 임대료 계속 내야 되죠? 사무실 유지해야 되니까.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사무소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소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료 계속 발생되니까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다시 한 달 뒤에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다고 했습니다. 아침밥 안 차린다고 그랬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정지예요. 영업정지를 4개월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월 먹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폐업 신고해버립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달 뒤에 재등록 들어갑니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업무정지 기간 경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전에는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왜? 이 부분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들어갔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일로 넘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결격 사유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록 쪽에서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안 되죠. 소공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결격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번에 휴업 기간 중인 A 개업공사의 사무소에 B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맞아요? 휴업 기간 중인 사무소에는 등록할 수 있죠.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 관련 사항을 다 봤네요. 다 봤고 그다음 이제 검토 및 등록 통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죠.